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 21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전세권, 대항력, 임차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말인데요. 최근에는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정확히 어떤 건지 최소한 그거 한번 짚어봐야지 우리가 이 어떤 피해를 당하지도 않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개념을 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설프게 알면은 이게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모르는만 못한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임차권 등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임차권도 등기를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임차권은 뭐고 또 임차권을 등기는 또 왜 하는 건가요? 네, 그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제 물건과 대항력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물건 좀 이제 생소하시죠? 네. 근데 근저당은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렇죠. 이제 근저당이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돈을 빌리고 어떤 사람한테 돈을 1억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을 만약에 제가 뭐 양 기자님한테 그 집을 팔았다.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양 기자님을 찾아가서 그 1억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근저당이죠. 근저당은 그러니까 원래 돈은 저한테 빌렸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닌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이제 물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으로 이제 채권 계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빌릴 때 만약 그 근저당 설정 안 하고 차용 계약만 하고 빌렸으면 그 사람이 만약 양 기자님한테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깃방맹이를 그렇죠. 받겠죠. 당연히 이제 계약한 당사자한테 찾아와서 이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이제 채권 계약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물건 계약은 자기와 계약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자신의 권리를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 계약은 자기랑 계약한 당사자에게만 이제 그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한테 이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좀 공시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산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이 산 집을 내가 담보로 그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대신 돈을 갚아.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거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물건은 좀 이제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는 이제 장치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 유치권 같은 경우도 이제 물건인데요. 유치권은 이제 지나가다 많이 보셨을 건데, 사람들이 이제 점유를 하면서 플랜카드 같은 경우로 네.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권리를 알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어떤 일반적인 물건은 뭐 저당권이라든지 뭐 소유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그 권리를 이제 알리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제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어떤 사람이 제 주소만 알면 저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가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 이제 다 알 수가 있다는 게 사실 좀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그렇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좀 이게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물건 계약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시의 방법이 등기부에 해당 내용을 등기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대항력, 요건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물건에 대한 내용을 들으니까 기억이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대항력이란,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자신의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 그 힘이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이제 맞습니다. 이제 그 대항력 개념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서 한번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은 약간 채권 계약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이제 계약의 내용, 그러니까 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나 뭐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내용을 나랑 계약한 그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서 임차인에게 이제 뭐 나가시라고 하면 원칙은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 자신의 어떤 보증금이나 그 계약 동안 못 살게 된 어떤 손해 이런 것들은 원칙은 자기랑 계약한 전 집주인을 상대로 찾아가서 원래는 해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 집주인이 이제 그렇게 해놓고 행방불명이 돼버리면은 이게 차분하게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당장 내가 잘 데가 없는데. 그래서 약간 특수한 케이스여가지고, 좀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이런 거를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제 물건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전세권 등기를 한다든지, 임대차 계약에 등기를 한다든지 해서 좀 이제 뭐 근저당을 또 뭐 자기 보증금만큼 설정한다든지 등등등. 그래서 약간 물건화 시켜서 만약에 아까 그런 집주인이 집을 팔고 가버리는 경우를 이제 대비해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일반인이 그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생각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좀 그 집주인과 처음 계약할 때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걸 가정 안 하게 되면 또 껄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과거에는 이렇게 좀 흔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런 사고가 좀 자주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약간 물건의 성격처럼 이제 그 대항력을 부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채무 관계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과거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 주인하고 계약한 내용을 주장하려면은 등기를 통한 물건화라는 아주 이 복잡한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사실 뭐 월세를 살거나 전세 살 때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정부에서 원래 채무 관계, 채무 계약이었던 것을 물건화하는 방향으로 간 게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 주인과의 계약을 그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기의 방법은 아니라고 해도 사실 제3자에게 그 임대차 계약 내용은 좀 알릴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등기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또 이사를 들어가면 이제 또 좀 알 수 있잖아요. 정리를 네.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면 등기로 공시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이제 알렸다. 이렇게 좀 간주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존 집주인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새로 이사가 가거나 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걸 통해서 충분히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말하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등기 효과 또는 이제 공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후부터는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기간 등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후부터 그러니까 현재는 전세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가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하면은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사실 맞습니다. 만약 그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사실 번거롭게 전세권 등기나 뭐 임대차 등기를 하는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아주 많죠 요즘.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해서 그렇죠. 뭐 네.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제 자신은 이제 직장까지 뭐 옮겨놨다든지 네. 그래서 현재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제 뭐 몇 시간씩 걸리고 이러니까 이제 뭐 일단 뭐 집주인을 믿고 뭐 계약서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보증금이 들어오면 이제 저한테 주십시오 하고 집을 만약에 비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집주인이 뭐 착해 보이고 하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만약에 팔아버리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대항력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입신고와 이사를 안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바로 그때 임대차 등기를 하고 이제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등기를 하면은 내가 이제 뭐 점유를 하지 않아도 이제 공시가 되는 거니까 이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계약한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계약을 하고 직원 보고 살라고 한다든지 네. 뭐 내가 하고 뭐 친구 보고 뭐 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전입신고가 안 된다든지 또는 그 중간에 이제 전입을 잠깐씩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디 잠깐 갔다 와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일부 어떤 그 임대차 보호법 규정 못 받는 게 있어요. 왜 우선변제권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 그러니까 즉 그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못 받는다거나 전입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 임대차 등기나 뭐 전세권 등기 등을 통해서 좀 이제 대항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또 정말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입신고와 이사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계약 만료 같은 약간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에 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이사를 멀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지 못할 때, 점유를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권 등기를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보통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제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는데요. 이제 요즘 보면 한 3,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그 신청만 해놓고 전입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등기가 되는 걸 확인하고 전입을 빼야 됩니다. 예. 네, 신청만 하면 안 되고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 기록되는 걸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권 등기가 된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간다. 이것도 약간 뭐 굉장히 특수한 경우 같은데요. 보증금을 못 돌려줄 상황이면은 이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선순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일반 매매에서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까 일반 매매에서는 아까 전입과 이사를 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그렇죠. 부대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매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데 전입과 이사는 당연히 갖춰야 되고 전입일자가 중요합니다. 전입일자, 자기의 전입일자 앞에 뭐 근저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을 받은 어떤 채권자, 뭐 말소 기준 권리라고도 하는데 그게 있으면 사실 대항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그 전입일자 앞에 그런 게 없으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제3자는 아마 낙찰자가 될 텐데 만약에 제가 대항력이 있으면 이제 뭐 경매 과정 중에 제가 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뭐 예를 들어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대항력이 없으면 그 경매 과정 중에 이제 돈이 일부 나오는 걸 보증금을 돌려받겠죠. 근데 다 돌려 못 받더라도 낙찰자에게 그 보증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대항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매매로 인한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대항력과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전입과 이사의 조건은 통일하지만 경매가 진행될 경우는 임차인의 전입일보다 빠른 근저당권자가 있다면은 대항력을 잃는다고 굉장히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간상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성록수님께서 진행하는 그 블로그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번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또 이게 누구나 살면서 임대차 계약, 뭐 임대차 등기를 해야 될 상황은 꼭 오니까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